네, 김은주입니다. 다른 미래 심포지움은 위기의 시대에 페미니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대주제하에 지난 6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이번 10월로 5번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 시대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혼돈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어떤 단어로 설명하든 방향을 잃은 건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현재의 문제에 대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뭔가 혼돈 내지는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페미니즘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향을 물어보겠다는 취지하에 위기 시대 페미니즘의 길을 묻다라는 대주제하에 다른 미래 심포지움을 기획했습니다. SNS,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치적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리즘 정치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알고리즘 정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지금 이미 끝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만한 상황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책의 주제라고. 그럼 결국 뭘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까? 민주주의가 곧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아마 민주주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붕괴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상상하는 보통 기준으로 삼는 30년대 정치주의라든지 60, 70년대 군부 구테타 같은 그런 유형의 붕괴는 아닐 것이다. 아마 민주주의가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는 달리 제 기능을 못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맞는다면 그건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나는 이제 해보고 싶다. 그럼 결국 이 책은 그런 속에서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말하려고 하느냐. 나도 모르겠다, 해결책은. 다만, 문제를 조금 달리 진단하면,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앞뒤에 뭔가 막 잔뜩 군더더기가 붙어 있습니다. 말해놓고도 뭔가 내 말이 좀 미진할 것 같아서, 프롤로그도 쓰고, 에필로그도 쓰고, 또 첨언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건 아마 저자가 지금의 본인의 어떤 문제 상황이랄까 이것이 얼마나 주저거리고 있거나 또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혹시 오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속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어떤 마음 상태랄까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이 책 전체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트럼프는 두렵지 않다. 근데 저커버거는 민주주의가 잘 다루기 정말 어려운 진정한 민주주의 어떤 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런 거를 좀 하나씩 조금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는, 서구 민주주의가 이제 그 전에는 어쩌면 투명한 공론장의 상황이랄까요? 또는 그래도 서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서로 전달되는 그 민주주의였다면, 이제는, 음모론,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된 인식 속에서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의심하는 거죠. 그런 것이 지배하는 게 이제 서구 민주주의라든지, 이 대표적인 것을 딛고 성공한 사람이 트럼프고, 트럼프의 늘 앞세우는 논리는 이제, 국가 안에 더 저 깊은 곳에 국가를 움직이는 힘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 정치인들만 배불리는, 이런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진정한 욕구를 내가 대변하는 그런 걸 말한다거나, 본인은 민주주의를 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배신한 그런 엘리트 집단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음모론의 정치적 어떤 주장이랄까 이런 게 나타나. 이런 정신 상황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끝내겠다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기관들, 정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들은 민주주의를 배반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은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내가 성공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 심리에 호소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차라리 분명한 교전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지만, 그런 교전이 없이, 시민들 사이에 그 일종의 인식론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적 내전이 이제 지배하는 경우가 등장하게 된다. 새로운 소식과 정보는 계속 많아지는데, 오히려 사태 파악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양상을 민주주의는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보여주는 건 정말 민주주의도 그냥 함부로 움직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이게 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다. 과거에는 민주주의는 왕과 군대에 대항해서 시민의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 또는 뭐 국민 옛날 프랑스 혁명으로 따지면 뭐 국민회의나 이런 것들이 뭐 하겠지만 지금은 이 시민의 대표들이 일을 해나가기에는 버거운 주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에서 보여졌던 어떤 국제적 금융기구나 초국가적 기구들의 한 나라의 민주주의 기관이 일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너무 무기력하게 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리스를 말하는데 그리스 사태가 금융위기로 인구의 시민의 어떻게 보면 5%를 그리스 밖으로 떠나보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옛날에 2차 대전을 앞두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온 인구가 50만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스 민주주의가 시작할 때 그 어려움하고 지금 민주주의가 또 위기를 겪을 때 어려움이 매우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상징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비민주주의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내부자 또는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내부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의 또 다른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양상을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주로 앞세우는 건 지식인과 언론이 대통령을 무너뜨리게 한다. 그리고 미국식 표현으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적폐청산이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고인물, 뭐 쓰레기를 이제 치워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들 언론과 지식 권력, 언론과 대학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를 자꾸 동원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포퓰리즘 정치라는 거 부를 수 있는 건 한편으로는 행정명령이 강해지는 것과 다른 한편은 사람들에게 사태를 편협하게 보게 만드는 것을 이제 이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한 음모론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이 편을 나눠서 서로 믿고 싶은 것만 믿게 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반기득권적이고 반특권이고 이 숨겨진 권력을 이렇게 폭로하겠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고 권력을 돌려줄 테니 본인들이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 결과로 만들어내는 양상은 오히려 반민주 세력과 교전하면서 민주주의가 성장했던 것과 달리 또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하여튼 음모론이 가져가주는 또 다른 측면은 신뢰라고 하는 역사 사안이 약해지는 것인데 결국 과거 민주주의 전성기 때는 선거권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분배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 역할을 강화하고 세율을 증가하고 이런 것이 노동운동의 역할이 확대된 형태로 나타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기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이런 것을 이끄는 정치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워졌다. 중년기 민주주의라고 이 사람이 부르는 건 전처럼 정치체제나 정치의 역할을 확대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 정치의 기능이 줄고 사회나 이 작은 정체성의 역할이 커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협소해지는 것. 이게 이제 오늘날의 그 말하겠죠. 민주주의가 만약에 끝나가고 있다면 어떤 길이 가능하겠는가. 현재 나오고 이러저러하게 나오고 있는 건 중국처럼 실용적 권위가 민주주의 못한 게 뭐 있냐.
민주주의처럼 복잡한 의사결정보다는 소수의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게 이제 하나의 도전이죠. 이 사람은 이건 큰 도전이 아닐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패러디일 뿐 이게 민주주의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식의 지배가 이제 사람들한테, 아유, 일반 대중들에게 정치에 참여시켰지만 결국,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갈등만 많은데, 그거보다는, 일종의 그 공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만한 사람들의 역할을 많이, 우리도 요즘에 다, 위원회 이런 데 지식인들의 참여나, 신문전문가들의 참여를 많이 시켜서 이런 걸 하지만, 결국 그거는 기술 관리의 지배 이상,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거다. 옛날 철인왕도 옛날의 과거에 대한 자료로 그랬듯이 이게 미래에 대한 수는 없다. 근데 진짜 위험은 이제 세 번째, 기술이 국가를 접수할 수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에 따라 기계학습하고 네트워크 의존하게 되는 인간의 문명사적인 변화가 정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죠. 홉스와 베버의 소위 국가라는 인공기계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홉스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걸 좀 합니다. 하여튼 대충의 내용은 홉스는 그렇게 리바이어던을 많은 사람들은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결코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홉스가 이 절대 권력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교회, 믿음의 왕국하고 기업이었다. 그 믿음의 왕국과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권력의 주권을 위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홉스가 말한 거고 그때 정치 리바이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다만 좀 오만한 그 정치 리바이어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을지언정 홉스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기업이나 교회를 통제하는 건 정말 그건 이 국가를 통제하는 문제랑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리바이어던의 칼을 갖게 해서 인간의 자유와 생명과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홉스의 정치론이었다면 지금은 달리 어떻게 보면 그 기업 리바이어던들에게 이 국가를 맡기게 되는 상황에 가깝게 되고 있고 정치인들이 자꾸 이들을 닮고 있고 정치인들이 저커버거처럼 본인 스스로가 지구 공동체에 연결된 교황처럼 전 세계 어떤 보편권을 말하고 사제처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은 책임성의 굴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자각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정치에 오염되어 있지만 나는 순수한 어떤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게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다 기술 거버넌스 할 수 있는 듯이 말되어져. 다른 하나는 이 속에서 시민들은 모든 문제를 다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되어지는 어떤 이 심리 상황이 되는 것. 선택은 이 클릭 하나로 모든 게 선택되는 것 같고 우리 앞에 내가 필요로 한 콘텐츠는 다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무슨 정치인이나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끄는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필요 없는 것들이 이제 미래의 정치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지 않게 생기면 그를 어떻게 보면 끝장내는 것, 어떤 기업이 문제라면 그걸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환영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국가, 정부, 정당, 의회, 공론장, 언론, 대학, 지식, 성찰, 이런 것들의 가치가 자꾸 이제 약해져요. 우리가 다 할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선택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 더 두드러진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이 상황 전체는 결국 기술의 설계자가 상황 전체에 대해서 통제하는 건 더 강해지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하는데 그게 결국은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시민의 적이 되게 되고 방법에 대한 정보는 계속 알려지는데 방향에 대한 것은 누구도 묻지 않게 되는. 그러면서 서로 상호 인정하고 품격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줄고
어떻게 보면 믿고 싶은 걸 믿는데 또 계속 선택지가 찾아져야 되는 듯한 심리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결론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어쨌든 좀 충실히 설명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저자가 그러면 정보 권력이 점점점 정치 문제를 잠식해 들어오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우울한 진단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민주주의가 반민주주의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뭐 붕괴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한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는 끝나가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이미 끝나는 단계에 들어섰을 것이다. 결정적 붕괴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걸 구성해온 현대민주주의를 구성해온 가치 또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반을 둔 어떤 인식적 기반 그것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어떤 도덕적 어떤 규범성, 윤리 이런 것들은 점점점 부식되어 가요. 사람들에게 그런 공유된 도덕성, 규범 이런 것이 약화되면 결국 시민들은 분열되고 서서히 껍데기만 남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이게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포착하고 대비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게. 그래서 결국 자기가 볼 때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세력의 반민주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보다 민주주의자들이 오만해지는 모든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술이 그 역할을 할 거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그 역할 그거를 정치가들의 배반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국가보다는 범죄자를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겠다. 현대민주주의는 정치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개선해 갈 텐데 오히려 점점점 정치의 독자적인 역할이 줄고 정치가들의 어떤 권위 있는 역할을 할까 또는 권위를 위임받은 그 역할이 대체되면서 결국 민주주의는 정치의 힘이 빠진 상태로 더 시민에 가까이 가고 더 시민이 기술을 통해서 정치 문제를 더 통제하는 듯하게 보이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는 끝나가게 될 것 같다라는 거 자기는 본다. 이게 이제 이 책의 결론. 그리고 나서도 이 책이 이 결론을 말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교훈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또 자꾸 뒤에 여러 가지 에필로그와 또 에필로그를 붙이고 하지만 결국 이 책에서 진짜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이미 이런 상태로 민주주의의 본령 또는 본 핵심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마 사람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민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의 민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문제인데 주로 이제 알고리즘 우리가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 정보 환경에서 정치가 어떠한 그 양상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향후 우리의 민주주의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장기적으로 이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한 번씩 짚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이 쓰여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사는 아마 몇 년 전에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그 기업이죠. 아마존에서 이제 그 AI 그 기반의 채용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면서 그 AI 기반의 그 채용 시스템을 결국에는 폐기했던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의사결정, 우리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 있었는데 사실 이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머리를 딱 얻어맞았던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가 보여주는 어떤 그 사례가 보여주듯이, 정치에서도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그 지능 정보 기술이 이 정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사실 기대가 있는데, 실제 정치가 돌아가는 과정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젠더 문제하고도 사실 연결이 굉장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이 알고리즘 기반 정보 환경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현대 민주주의에 던지는 함의가 무엇인가, 특히 현대 민주주의 과정과 충돌하는 양상들, 현대 민주주의 과정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들은 없는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능 정보 기술의 어떤 반복학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 가능한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상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알고리즘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일종의 명령어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우리가 뭐 구글의 알고리즘을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이버에서 특정 기사를 뭐 이렇게 플랫폼의 메인 화면에 뜨는데 기사를 노출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뭔지 우리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결국 그 통계 기술에 의한 수식이라는 거죠. 그 통계 기술에 의한 수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산출값을 산출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설명 변수들이 있을 것인데, 그 설명 변수들과 그 산출값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보통 통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 기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사실은 통계 기술에 의해서 찾아지는 일종의 수식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다 이러한 것들도 결국 다양한 그 우리가 이제 그 산출하고자 하는 산출물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로부터 거기에서 이제 투입과 그 다음에 산출 데이터의 관계를 추론하는 하나의 어떤 그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은, 그 다양한 학습 데이터가, 우리가 앞에서 아마존 사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마존 사례에서 여성의 지원자가 배제된 거는 아무래도 그동안 아마존의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남성이거나 그 아마존의 직원으로 채용됐던 사람들이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아마 여성이 배제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학습 데이터가 원래부터 편향되어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과 역시 편향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정책 결정자나 그 정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되면 그 알고리즘 역시 바이어스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속성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사실 우리의 의사소통을 한편으로는 구조화시키는데, 그 구조화시킨 거를 하나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selected exposure라는 말로 이제 선택받은 노출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selective exposure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노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다양한 정보, 그 미디어 환경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의 동기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선택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진보적인 성향이면은 진보적인 어떤 그 정치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제가 자주 본다든지, 이게 이제 선택적 노출인데, 여기에서는 결국 그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취사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의사소통과 그 알고리즘의 의사소통의 구조와 환경성에서는 그 정보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클릭하기 이전에 그 정보 환경은 이미 그 특정한 그 정보 이용자의 선호에 맞게끔 구조화를 시켜놓는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택받은 노출의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의 개인 추천 알고리즘이 개인의 선호와 일치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사실 내가 그런 다양한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결론적으로 선택한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그 개인 추천 알고리즘이 부여하는 정보를 내가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결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는 그러한 구조를 잘 모른다라고 이제 이 선택받은 노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노출 잘 보여주고 있는, 구현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필터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필터라는 게 이제 개인 추천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어, 그, 그 어떤 정보 이용자의 선호를 기반으로 한 그 어떤 정보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버블이라는 거는 특정한 플랫폼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이렇게, 나열해 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관심이 없거나, 그 다음에 내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견해를 가진 어떤 콘텐츠나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내가 원하는 정보의 어떤 버블 안에 갇혀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알고리즘의 어떤 그 속성이 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닌가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빅너칭인데요. 이건 역시 사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게 넛지라는 표현에서 나왔는데, 이 넛지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고선택의 미디어 환경, 그러니까 그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내가, 특정한 이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의 원하는 어떤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행위. 이게 이제 너츠인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게 빅너칭으로 변화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 빅너칭의 선택 환경이 되면서 사실 이게 사람들을 오히려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기보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박상훈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느린 속도로 가는 그러한 특징들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빅너칭 환경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이끄는 행동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어떤 통제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빅너칭의 주체가 행하는 전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빅너칭의 위험성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현상들이 초래될 수 있는가? 우리가 기술과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 민주주의에서 어떤 이제 현상들이 초래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가 이제 정치 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타겟팅 기법으로 정치인들이 이제 전략적인 유권자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유권자는 오히려 정치 과정에서 더 배제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라면 오히려 마이크로 타겟팅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과대대표되고 과소대표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 간 공적 논쟁이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이 정보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별로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이렇게 듣게 되는 정치 환경이 되다 보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정치 공론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상적인 정치가 만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마이크로 타겟팅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이제 특정 전략적인 유권자만 공략하다 보니까 세기 이슈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지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이슈, 그러니까 좀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이슈,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슈에만
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그 쐐기 이슈가 지금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와서 던져야 될 메시지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굉장히 협소한 이슈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앞에서 그 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나 이러한 것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일 이슈 정치가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아마 이제 기술지배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선호나 이러한 그 마이크로 타겟팅 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선호들을 모두 이제 정치인들에게 사실 나의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정치 감시의 하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노지연 박사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시작됐을 때,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나 아니면 그 젊은 세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초점적으로 좀 봤었는데, 이제 과거로 보자면 아마도 인터넷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학자 중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아마 네그리일 것 같아요. 좌파 정치학자 중에. 그 사람은 다중을 얘기하면서, 인터넷 때문에 신세계가 제국처럼 되지만, 다중으로 웹에서 이 민주주의를 이끄는 세력들이 링크로 어떤 좌파 세력이 새로운 사회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2004년에 예언을 했는데, 회의적인 결과가 나왔고, 또 그 좀 전으로 가면 여성들이 정보화가 되면서 어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그 마틴이죠. 마틴이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또 8, 90년대에 주변화로 실패했고, 그거보다 또 더 전에도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이 데이터화랑 지능화는 완전 패러다임이 다른 얘기잖아요. 어떤 결과일까 했는데 제가 거기서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였었어요. 그 MZ세대 소위, 그중에서도 Z세대, 지금 20대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앱을 통해서 기사를 볼 때도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다음의 알고리즘, 그리고 구글의 알고리즘이 나를 초대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세대도, 제가 30대인데 30대 세대도 약간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20대 세대들은 그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그래서 언제나 습관적으로 쿠키 파일을 삭제하고 자기의 데이터 기록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항상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행동과학 기술을 과연 이 새로운 세대까지 매니플레이팅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다만 오히려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번 노출이 되면 뭐 그 다음부터는 거의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듯한 제가 느낌을 받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보자면 이제 빅데이터로 인해서 어떤 마이크로 마케팅이 가능해지면, 또 반대로 젊은 세대들이 하는 게 그 마이크로를 이용해서 정치로 보자면, 선거를 보자면 후보자에 대한 리스닝을 하고 있다는 것, 즉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랑 지향점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 그런 점들도 한번 염두에 본다면 이 세대 간의 이 정보화를 접근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 그리고 특히 선거라는 거를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 선거는 언제나 포퓰리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종의 인기투표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이 정보화라는 어떤 새로운 지능 정보 기술로 인해서 과거의 것이 그냥 답습되는 것이지 뭔가 새롭게 이것이 뭐 포퓰리즘이 아니었는데 포퓰리즘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제가 이거는 그냥 이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마지막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방법론 그 빅데이터를 하고 코딩을 하다가 모르겠으면 공학 박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그러면 코딩을 하는데 이게 일단 왜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지 모르고 또 반대로 코딩을 어떻게 수정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왜 돌아가는지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즉, 그 코딩이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저러지? 이랬는데, 보통 코딩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된다고 하고, 또 그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그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는 그 빅데이터 다룬 다큐멘터리죠.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빅데이터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게 지능화가 되고 머신러닝이 되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진화한다. 근데 문제는 그 진화하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만약에 정말로 어떤 이 선거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데 깊숙하게 빅데이터가 침입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멈추고 싶어도 인간이 멈출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뭐라고 하지 궁금증을 지니게 됐었습니다. 네, 저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석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곳은 이제 위원으로 한 3년을 근무하고 올해 1월에 퇴임을 했는데, 예, 이게 우울한 얘기죠.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그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결국 빅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어쨌든 돌려가지고 거기서 산출되는 것들의 결과치를 가지고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분명한데 실제로 그 기술에 그 투입되는 입력값하고 그 입력값을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는 결국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있는 그 변수들이 실제로는 최근에 저도 이제 김민주 소장님하고 그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인데 활동을 하면서 네이버하고 그 카카오가 돌아가는 이제 작동 방식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아니고 막고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업자들인데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입력값인 거죠. 대량의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빅데이터가 채워질 때까지는 그 빅데이터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냥 일례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그게 없어지긴 했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마저도 이제 5.18 뭐 망언이라든지 성차별적인 컨텐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까지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데 말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죠. 유입되는 그 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어떤 면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하게 계속 안 나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게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 구글 계정을 제가 탈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구글을 탈퇴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구글 계정에 빨리 연동했나 봤더니, 제 개인 일정까지 연동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제가 수년간 활동이었던 제가 쌓아왔던 것들이 데이터가 한꺼번에 날아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추천을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향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걸 계속해서 방치해 둔다라면, 그리고 그러한 어떤 본인들의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혐오나 그다음에 증오, 그다음에 이 허위 정보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들을 방치하는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 전공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디까지 진화를 했나 제가 기술을 살펴봤더니, 지금은 가식 기사를 올리게 되면 그 가식 기사를 갖다가 AI가 자동으로 잡아내가지고 그 가식 기사를 올린 사업자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을 절반만 주는 방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변수를 집어넣어서 이 컨텐츠가 유해하거나 혹은 이 컨텐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 기술적인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동일한 컨텐츠를 우리가 흔히 낚시라고 하는 그 어뷰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 노출되게 만들 경우도 잡아내가지고 그걸 또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적으로 것들을 개발해 놨는데 적용하지 않을 뿐인 거죠. 특히 정치 관련된 그 분야에서는 이걸 전혀 적용하지 않거든요. 사실 기술은 수단일 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이 수단에 들어가는 입력값하고 그 입력값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조절 변수를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계속 그거를 대해서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 표현의 자유니 무슨 영업의 전이해가지고 방치했던 문제들이 민주주의를 갖다 좀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국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그 플랫폼들이 제공한 그 기술 환경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좀 제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한 예상하고 우울한 현실을 말씀하셨으니까 과연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우울하지 않은 미래는 뭔지,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걸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이태광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박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민주주의라는 문제, 런시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런시만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이제 정말 전형적인 이제 영미 정치학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모크라시라고 이제 런시만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저는 갈라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게 있고, 국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 정당이라든가 대의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지금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계몽주의의 한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정치를 관리했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한 흐름,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푸코가 이야기했던 그런 자유주의, 인구를 관리하고 어떻게 시민으로 키워내고 또 그런 시민의 기반을 둔 어떤 그런 대의 정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자유주의 정치가 있었죠. 그 자유주의 정치가 사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사실 막스주의도 이런 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등장했는데, 막스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중의 영능 자체를 이렇게 문명화하는 데서 그냥 권위주의로 가버려서 지금 중국이 이걸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성공했다 말할 수 없는 게 막스주의의 어떤 실패, 막스주의가 정치를 문명화하는, 발리바 같은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를 문명화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제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북한이라는 가 중국의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나마 그래도 계몽주의적 기억으로 남아있던 마지막 동아줄이 바로 자유주의였는데, 그 자유주의가 지금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파산 선고, 물론 정치 철학계에서는 이미 이제 자유주의에 관련된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파산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1960년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파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홉스의 어떤 그런 견해에서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들을 확보했던 것은 과학이었거든요. 정확하면 여론조사와 이런 어떤 기술을 이용한 합리화에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의 합리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플랫폼 기술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알고 예전에 한참 90년대 2000년 초반에 우리가 인터넷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사실은 이제 지금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사실은 민주주의 자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서 알고리즘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런시만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던 그러한 어떤 하나의 흐름들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궁지를 보여주고 궁지에 처하게 됐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선언적 조건이겠죠. 그 선언적 조건은 여전히 저는 근대 이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또 낙관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근대의 또 유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뭐 프랑스 철학에서 주로 말하는 상상력, 이미지너리라고 부르는 그런 상상력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엄연히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영미와 우리의 어떤 동북아의 상황만 자꾸 바라보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사우스나 이런 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얀마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지금 칠레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법 조정의 운동이라는 게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럼 뭐 베로니카 가고 같은 어떤 그런 아르헨티나의 어떤 페미니스트 운동가와 학자이기도 한 이런 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 소개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사우스에 축적되어 있는 민주주의 경험들은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미권에 비해서 이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는 현재 진영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는 이상으로서의 진영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저는 이 상황은 저는 기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잘못된 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우리 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기술은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이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기술을 사용할 정치가 지금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이 정치라는 것이 시장에 종속되어 버리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아까 전에 규제를 해야 될 정치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이라는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그런 명목들 쉽게 이게 보면 민주주의적 가치인데, 이런 가치를 핑계로 본인들의 어떤 이해 추구를 위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특히 트럼프 이 트위터 같은 경우도 그것이 정지되었을 때 지적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정지시켰냐는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걸 뭐 위원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 사회의 해악이니까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해지를 한다든가 또는 뭐 트럼프를 처벌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트위터 사장이 그걸 정지시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질문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술 뒤에는 명백하게 누가 있냐면 그것을 결정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칼 슈미트가 말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아주 이상한 어떤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 결정권이 정치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냐면, 계몽주의 자체를 신화화하는, 이제 미신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런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것을 사실 논의하고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될 곳이 의회고, 어떻게 보면 정치고 시민사회인데, 여기가 완전히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죠. 뭐에 정지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대선판에 정지되어 있고, 엔터테인먼트에 다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니까 한국 콘텐츠가 성공했다. 정말 모든 이 좌파 우파 없이 전부 다 여기에 칭찬을 하고 있고, 정말 오징어 게임이 한국 위상을 높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기업의 논리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낸 그 노동 현장이라는 것을 외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청문회였나요? 하여튼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KBS를 향해서 왜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을 못 만드냐라고 질문하는 아주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국회의원이 질문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죠. 왜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 예산은 22억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넷플릭스 제작비와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넷플릭스 제작비는 회당 14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은 22억의 회당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현장의 노동 현장,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든 노동 현장에 그러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걸 질문하고 그런 것을 논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이 신화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출현해야 되고, 이런 정치와 관련된 상상력이 나와야지만 저는 민주주의가 다시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절대 제도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소생되는 게 아니라 이미 파산 선고를 맞이한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민주주의, 그러니까 물론 막스주의도 이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이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민주주의 제도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이 나와야 된다. 거기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먼저 박사원 교수님. 뭐 지식인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질문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경고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현실이든 아니든, 인간이 발전시켜 놓은 몇 가지 가치, 또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렇게 풍화될 때마다 이제, 반작용을 보여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분위기의 우울함은, 그걸 선용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그냥 주저앉을 거냐에서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인간이 정치만 하는 건 아니죠.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여러 문명적 조건들이겠죠. 그리고 그 조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이제 기술일 텐데, 기술 덕분에, 인간의 정치가 변화된 것도 있고요. 또 기술 때문에 또 애초에 생각했던 정치의 길이 이제, 다른 경로를 또 가게 된 경우도 있고요. 또 기술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어떤 오래된 모습이 유지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세 차원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정치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주는 여러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가져야 될, 가치나 역할이 이제 약화된 것을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기술 발전 때문에 또는 인공지능 때문에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간과 정치의 대응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 요체는, 다른 부분은, 인간이 빠른 변화를 통해서, 혜택을 얻는 반면에 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어떤 영역에 관심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치의 핵심은, 통치의 문제이고, 결국은 이렇게, 통제하고 규제하는 문제겠죠. 그것의 정당성의 원리를, 또는 그것이 왜 적법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원리가 좀 달라졌을, 뿐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정치라고 하는 역할이, 인간이 문명적 조건을 유지한다면 정치가 없다면 아마 끝장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가 시대 변화든 기술 변화든 경제 발전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좁아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 스스로가 이태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자율적 또는 정치가 본래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측면을 스스로 포기한 면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저는 위기의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런시만의 주장이 경고나 우울함으로 저는 질문으로 읽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결국은 그럼 결국 민주주의는 끝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유발 하랄이나 이런 분들이 기계가 인간의 지능보다 저는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은 정치나 민주주의는 기계나 기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홉스가 중시했던 건, 인간의 의지는, 기계, 리바이어던에 넘기지만, 인간의 감정을 넘길 수는 없다라는 것. 아마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기술이 나온다. 저는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회의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제해야만 되는 이 책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교훈이라고 그러면 정치의 역할이 좀 더 뚱뚱해져야 되겠다. 지금 너무 빈약해져서, 이런 우울한 전망 앞에 서 있다. 정치는 다른 영역이 할 수 없는 자율적인 가치들이 있다. 아무리, 사회가, 정복이, 의사소통의 환경이 달라져도 정치가 해야 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논의를 모아가야 될, 상황이, 이런 책들이 주는 좋은 토론의 소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희 교수님에게 이제, 던져진 질문과 질문에 대해서 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죠?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들어보는 것이 사실은 이거는 우울한 전망이 아니라 저는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뭔가 우리 사회를 정말 지배를 하고 우리 사회를 망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에도 그 알고리즘의 속성을 얘기한 거에는 결국 그 알고리즘의 설계자는 인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가 맞죠. 수단이에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치 영역에서 그 기존의 정치 권력이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마존의 예를 다시 들면 아마존이 한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수정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아마존에서 어떤 상품을 사려고 상품을 검색을 하면 그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 검색되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 제일 이익을 갖다 주는 상품이 먼저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볼 것처럼 이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활용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 기술의 특성상 자칫 제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그 원리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뭐 기술공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 뭔지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라는 그 특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에서 어떤 매니플레이션 되는 거라든지 오히려 정치인들이 우리 유권자에게 굉장히 자유를 부여하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역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질문 중에 노지영 선생님이 해주신 것 중에 사실 이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포퓰리즘이나 이런 문제는 이미 있었던 문제 아니냐라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사실 그런 정치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문제가 과거에 사실 있었던 문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기술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사실 이 기술이라는 걸 활용해서 기존의 파워가 본인들의 파워를 다시 재구조화시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재구조화 시킬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질문을 MZ세대가 과연 MZ세대까지 MZ세대까지 그 조작에 넘어갈 수 있는가. MZ세대는 사실 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세대인데, 이 질문을 다르게 얘기하면 역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빅데이터 이야기를 할 때, 선택적 노출을 이야기를 할 때, 개인 추천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노지연 선생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제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연 진짜 개인 추천 알고리즘으로 유튜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미디어를 계속 유튜브 채널을 들었을 때 진보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어떤 정보들만 나에게 와서 확증 편향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개인 추천 알고리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내가 필터 버블에 갇혀 있지만 그 버블을 깨는 거는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확증 편향에 대한 어떤 논쟁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근데 그 기술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사실 제가 어떤 알고리즘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것들을 보니까 한국인의 60% 이상의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알고리즘이 과연 신뢰할 만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50% 이상이 거기에 대한 확신은 못해요, 아직까지. 근데 한 21% 정도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그냥 어떤 그냥 일상에서 편리한 어떤 구조의 수단으로서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거를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뭐, 신뢰하는 정도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추천된 컨텐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해보면, 개인 추천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트리거한다라는 그 논의를 좀 더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